여러분 아마 일부 듣고 궁금한 거 있을 거예요. 저는 또 묻고 싶어서 제가 또 제가 살자는 아니겠습니까? 살자 특권으로 제가 그냥 마구마구 묻고 네 여러분 준비해 주십시오. 너무 좋아하시네. 막 웃으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 우리가 이거 너무 공부할 때 역사의 활용 세 가지 기념비적, 골통부적, 비판적을 우리는 역사의 교양이 너무 넘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비판하는 거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주구장창 비판으로 읽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새로운 활용법이라는 걸 알고 너무 놀랬고, 근데 그 새로운 활용이 기념비가 패러디로 가. 너무 이게 잘 들어오는 거예요. 골동품이 수직가적 활용이야 해가지고 그 뒤에 어떻게 변주가 됐나를 들으니까 정말 많이 조금 근데 너무 답답했었는데 저희가 좀 뚫리는 기분이 들고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 자기 문제예요. 니체 주체 문제. 그러니까 네. 아까 그 역사적 교양에서 네. 그 자기가 알면서 어떤 충동이 빠진 거, 나 알고만 하는 그런 게 문제다. 그래서 자기가 빠진 인식이라든가 자기 충동이 제된 게 문제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뭐 자기 극복도 자기 극복을 해서 자기로 가야 된다. 자기에 이르는 길로 가야 된다. 해서 자기 문제가 여러 개 나오는데 자기가 자아를 찾자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고 분명히. 그래서 물론 니체가 말하는 어떤 자기라든가 그 문제 그거하고 또 연관되는 게 되게 어떻게 비역사적인 감각이나 비역사적인 것과 연관되는지. 그러니까 그 비역사적인 거에 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거는 예를 들을게 내가. 그러면서 그거는 사랑이나 뭐라더라 학문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히는 어떤 청년, 뭐 여자를 만나는 사랑, 막 그렇게도 비유하거든요. 비역사적인 감각을. 그죠. 그래서 자기가 무슨 이게 좀 어렵다 네네.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자기는 물론 이제 자애고 좋은 의미의 애고를 말하지는 않고 보통 이제 젤프스트를 쓸 때는 자라투스트라에서도 그렇고 큰 이성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이제 정서나 충동 뭐라고 그러지? 어펙트 보통 이제 말하는 것도 많이 쓰는데요. 우리는 이제 그것들의 복합체라고.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건 큰 의미는 없고요. 보통은 니체가 항상 쓰는 편인데 나는 너희에게 너 자신에게 이르는 길을 가는 혹은 자기 자라투스도 항상 가리키는 게 나 자신에게 이르는 길이라고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게 이를테면 인간에게 자기 자신이라면 위버맨 씨가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 안에는 자기를 극복한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젤프스트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르려고 하지만 그 우리 자신을 이른다라는 말은 우리보다 더 나은 존재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딱 실체로 나라는 게 따로 있어 이렇게 딱 정한다기보다 항상 자기 극복으로서만 드러나는 것일 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근데 이제 아까 뭐 자기에게 귀 기울인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자기 정서, 충동, 욕망이나 의지 아까 그것들에 이제 둬야 한다 이고 그것들이 사실 자기를 극복하게 하는 어떤 것들이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또 어떤 맥락에서 자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 극복으로서의 자기 좀 이상한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만 그런 거라고 생각돼요. 근데 자아하고는 분명히 구별될 텐데 그래서 이것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 맥락에 따라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딱 듣고 보니까요. 네, 자기 성분이 없다는 것도 아까 말했고 그 충동과 관련해서 한 얘기였는데요. 충동이나 정서와 관련해서 이데아론을 공부할 때 이를테면 플라톤이 없다. 근데 모든 알의 의지가 있는데 혹은 의지라고도 할 수 있고 충동이라도 할 수 있고 그 알을 몰아내는 건 그러니까 어떤 알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아는 것도 아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그 알을 추동했는가를 알 때 우리는 그걸 안다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암 속에 자기라는 성분이 없다. 그러니까 니체가 자꾸 근대 지식은 구경꾼의 지식, 관망하는 자의 관찰하는 자, 그늘에서 쓴 것이라고 자기가 체험하고 듣고 이런 게 없다고 표현을 종종 쓰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 성분이 없고 그래서 인류의 문제는 있는데 자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고 뭐 칸트식으로 인간 말해주면 그 인간은 추상적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피와 살이 없는 인간이고 막상 나에게 인간은 무엇인가라고 할때 그때 이제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공부에는 자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니체에겐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이제 철학에서도 그렇고 역사에서도 그런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그 비역사적인 것, 여기서는 비역사적인 것, 초역사적인 걸 쓰는데요. 비역사적인 것을 망각과 관련해서 쓰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역사적으로 하는 순간 역사화되지 않고 기억되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비역사가 되는 것들. 이게 이제 망각되는 거죠, 굳이 말하면. 그럼 초역사적인 것은 기억되는 건데,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초역사적이라는 건 뭐랄까, 어떤 정언명령의 형태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역사적인 것이 하도 과잉이고 질병처럼 인식되니까 해독제로 젊은이들한테 이것도 독이긴 하지만 독을 약으로 쓸 수 있으니까 초역사적인 것, 비역사적인 걸 처방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플라톤주의가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 감각이 없는 그가 구축한 세계는 역사가 없거든요. 역사는 사실 현상들의 세계이고 좀 심하게 말하면 가상들의 세계이고 이데아에는 역사가 없는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는 이제 초역사적인 거고, 니체는 그걸 어떤 필요한 거짓말이라는 식으로 쓰기도 해요. 그 필요 거짓말이라고 되어 있나? 번역을 뭐라고 쓰는지 모르겠는데 상정하는 거예요. 현상으로. 근데 그걸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그 이제 플라톤은 그리스적 인물이 아니고 이집트의 영향을 받은 이집트주의라고 니체가 자주 비판하는데, 아까 피라미드 얘기를 그렇게 한 건데 초지상적인 어떤 요구 명령을 해야 될 어떤 해야만 한다를 걸어두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절대. 그럼 인간은 그걸 의식하면서 계속 어떤 일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들로 뭔가를 만드는 거죠. 이건 이제 교양과는 다른 거죠. 시대마다 달라지는 역사적 감각과는 다르게 초역사적인 어떤 명령을 딱 박아두고 그걸 따르게 하는 건데, 그것이 니체는 뒤에 이제 비판을 하긴 합니다. 원래 소크라테스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플라톤이 어떻게 그것을 기호학, 초역사적인 것을 기호학으로 바꿔버렸는지, 소크라테스 같은 이해들을. 그래서 초역사적 기호학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감각들을 오히려 뭐라 그러지? 부인한다 그럴까? 하는. 근데 이제 역사가 과잉일 때는 그걸 해독제로 쓸 수 있는데 그건 기억이에요. 초역사적인 것은. 그리고 비역사적인 건 망각이고, 우리가 어떤 걸 때 망각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걸 만들어낼 때도 그렇고, 역사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기억과 망각의 변증법인데 망각 없이 기억이라는 게 있지 않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아까 비역사적인 것이라고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로 이제 그것은 기억되지 않는 건 망각되는 것. 하지만 아까 어떤 걸 운무충을 형성하고 있는 것. 그래서 아까 뭐 열정이기도 하고 뭔가 망각이기도 하고 사랑 말씀하셨지만 하기도 하고 어리석음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주변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많은 것들이 비역사적인 운무층을 이룬다, 안개층을 이룬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쓴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역사를 자꾸 기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망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망각되지 않는 것은 역사가 없어요. 하루를 기억하는데 하루가 걸린다면 그 역사가 아니에요. 어떤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뭘 기억하고 뭘 망각할 것인가가 역사적인 문제이고, 어떤 것이 역사화되면 어떤 건 비역사화되고, 근데 이제 우리는 비역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데 비역사라는 것을 활용해야 하고 역사적인 것에 대한 해독제가 될 수 있다라고.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 니체 공부할 때 그 역사적 감각이 조금 많이 좀 혼동스러웠거든요. 그 현대인이 역사적 감각, 어떤 역사 교양의 그 과잉으로 잡종적으로 이제 역사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저는 그 역사적 감각을 그 선악의 저편에서도 조금 언급이 됐었고, 지금 이번에 이제 반시대적 고찰에서도 언급이 됐었잖아요. 근데 거기를 읽으면서 이 역사적 감각이나 교양을 비판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떨 때 읽을 때는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교양시키거나 조형력을 가지려면 어떤 섬세한 역사적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이렇게 읽혀가지고 맞습니다. 이거를 그 네네. 어떻게 좀 읽어야 될지 저 좀 정말 좋은 궁금했었습니다. 질문해 주셨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자칫하면 제 말이 역사적 감각이나 역사적 정신 이런 거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충분히 읽히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이 시대적 맥락에서 니체가 역사 정신을 너무나 강조하고 있는 지금 그때 독일에, 그리고 그것이 이제 현재로 올가매고 있으니까 과거의 이름으로 이걸 강하게 비판하면서 한 건데, 그리고 다만 이제 교양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니체가. 그건 역사적 교양이든 다른 교양이든, 교양이라고 하는 것이 취향 없음, 취미 없음의 어떤 걸 나타내니까. 근데 이를테면 도덕의 계보 같은 거에서 역사적 감각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소위 영국식 푸른 하늘이라고 그 도덕의 계보에서 니체가 파울레를 비판하거든요. 그 자기 시대적인 어떤 걸로 역사적 감각이 하나도 없다고. 이게 자기 시대의 한 시대의 이성이 다른 시대의 광기라는 걸 전혀 이해 못하고 있는 그런 점에서 역사적 감각은 너무 중요하고, 또 여기서도 선악의 저편에서 아까 인용한 거에서 역사적 감각이란 기본적으로 시대를 비교할 수 있는 감각이거든요. 각각의 시대를 비교하고 가치평가를 구별할 줄 알고, 이거는 최소 조건이에요. 진짜로 공부를. 이게 없으면 어떤 가치평가 방식도 우리는 배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최소 조건이고, 다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역사가 지배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역사를 뭔가 인식하는 수단으로 써야 하고, 니체는 똑같이 종교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선악의 저편에서 종교는 위험하고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고. 그러나 종교를 버리면 안 된다고. 종교는 정말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우리 영혼을 고귀하게 만드는데 종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 새로운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토막글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믿음을 버린 적이 없다고. 신앙을 버린 적이 없다고. 근데 그것을 내가 버린 건 이를테면 저기 내 바깥에 어떤 존재, 그래서 내가 의탁해야 되는 그 존재에 대한 거를 버린 것뿐이고, 나는 나에 대한 신앙,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린 적이 없다고. 이걸 왜 믿음이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는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위보면 씨가 산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 인간 안에 위보면 씨가 있던 걸.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 더 나은 존재가 내 안에 있다고. 나를 끊임없이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 믿음이 이렇게 신앙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근데 그때 수단으로 쓰라고, 종교를. 우리 영혼을 고귀하게 하는 수단으로. 그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역사적인 게 안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활용법이 있다. 너무 중요하다. 어떤 의미에서. 왜냐하면 미래를 돌이켜 하는데 과거로 가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대의 역사적 감각은 과거로 돌아가서 미래를 가져올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역사 자체가 무슨 대단한 교양이고 확정된 사실이고 현재를 도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뭐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표현한 거고요. 예. 그런 점 역사의 감각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우리 카오스 얘기해 주실 때요. 네. 그러니까 카오스 안에 그 망각의 길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음, 목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음, 사실 1000개가 있는데 음, 결국은 그거를 하나로 묶어야 하는 그 어떤 목표랄까? 힘이 네.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음, 말씀을 해 음, 주셨잖아요. 음, 그래서 그 하나로 묶는 묶어야 하는 그 힘이랄까? 목표? 그거는 뭘까라는 궁금증이 조금 생겼었고, 네. 그다음에 좀 그전에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우리가 그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 그전에 어떤 혼돈의 상태나 1000개의 길이나 목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에 그 묶기 위한 어떤 필연의 그 전 단계처럼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약간 그걸 그 1000개의 길을 약간 부정하면서 어떤 그 하나의 길을 묶어야 되는 음, 그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네.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좀 네. 궁금했었어요. 네. 이건 진짜 동반복적인 얘기지만, 강자란 그렇게 묶는 자고, 묶어야 강자인데, 전개의 길을.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일단 좀 카오스에 빠져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카오스에 빠진다는 말은 좀 그렇고요. 1000개의 네. 길 정도는 가봐야 돼. 길을 한 1000개지만. 가봐야 한다. 그러니까 그 일단 니체가 이제 선하게 접근을 그랬나? 그 철학자가 된다고 하는 거는 가르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배우기가 너무 나쁘다고. 철학자는 뭐라고 할 수가 없다고. 근데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철학자는 그 모든 것을 시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철학자는 역사가도 돼야 되고 여행자도 돼야 되고 시인도 돼야 되고 뭐도 돼야 되고 뭐도 돼야 되고 있잖아요. 떠나봐야 되고 비판가도 되어야 하고 연애도 해야 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어느덧 뭐가 온대요. 번개같이 든지 뭐가. 그러니까 매뉴얼은 없어요. 철학자가 되기 위한 매뉴얼. 이 한 개로 1000개를 묶는 매뉴얼이 없어요. 매뉴얼은 있어도 문제일 거예요. 근데 어쨌든 매뉴얼이 없고,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이제 자칫하면 아까 카오스를 조직하는 방법 배워야 된다. 도대체 그리스인들은 어떻게 배우지를 아무리 봐도 매뉴얼이 없어요. 그 문화 속에서 육성되면 그 도덕의 계보에도 보면
어떻게 주권적 개인을 기르지라고 했더니 고대인들은 자꾸 고통을 가하는 기술, 잔혹한 고통을 마구마구 가해서 못 살게 구는데 어느덧 그렇게 고통받은 애가 벌써 일어나서 주권적 개인이 돼서 리더가 되더라. 그런 걸 태권이 있었는데 우리는 고통을 가하는 게 사실은 정신을 붕괴시키고 파괴시켜서 무능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고문을 많이 하면 사람이 진짜 완전히 무력해지거든요. 그런데 어떤 고문은 예전에 그 막스주의자 중에 로자 룩셈부르크가 있는데 그런 편에서 디스플린이라는 단어가 희한하게 정반대의 사실 두 가지를 의미하는 한 단어가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아주 나쁘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의 디스플린은 여러 번 훈련하다 보면 자동인형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그것이 자기 역량 강화하는 게 있다. 그렇게 되면 그는 그거 판단하고 전체를 관장하는 인간이 탄생한다. 그런데 이게 하필이면 한 단어가 두 가지 상반된 의미, 기계적 인간, 인형 같은 인간과 주권적 인간, 이 둘을 한다는 게 거기에 이제 문화의 비밀 테크닉이 있을 텐데 드릴 수 있는 말은 지금의 가치에서 벗어나서 자꾸 계속 시도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 길 저 길을. 그러다가 어느덧 사람이 이걸 이제 아까 노동이 아니라 성숙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성숙 대신에 노동을 택하게 한다고 니체가 말했잖아요. 과거의 사실들을 해치우게 한다고 자꾸 분류하고 그것들을 계속 체험하게 되면 어느덧가 그는 고상해지고 고귀해지고 문득 위에 있게 되고, 근데 그 위에까지 올라가서도 하늘을 보면 바보고 이제 내려다볼 수 있게 되는데 그때는 사실은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닐지도 모른다. 여기 우리가 읽은 삶에 대한 역사의 이론과 헤로인은 뭐라 하냐면 그는 차라리 무지할지도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교양이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 묻는 사람이. 쭉 겪다 보면 그 니체가 예수에 대해서 했던 말 있잖아요. 이건 백치구원론이라고. 예루살렘만 있었어도 문화나 이런 지식들을 많이 읽었을 텐데 예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라고. 지식적 수준에서는 그냥 내면의 빛 하나로 율법을 깬 인간이라고. 근데 그 내면의 빛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숱한 경험 속에서 제 식으로 말하면 사람이 사는 법을 알게 되는 때가 오나 봐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그 너무 신비한 얘기라 뭐라고 드릴 수가 없는데 이 숱한 경험 속에서 갑자기 어떤 영혼이 성숙해서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그 니체 짜라투스트라의 그 두 동물 있잖아요. 뱀하고 독수리. 뱀이 지식, 지혜를 상징하잖아요. 온몸에 대지를 기어서 얻은 지식, 체험적 지식이에요. 그냥 정보적 지식이 아니라. 근데 짜라투스트라는 독수리만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아니 뱀만 데리는 게 아니라 독수리잖아요. 독수리는 무식한 애인지도 몰라요. 근데 독수리는 사태를 자꾸 내려다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내려다보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자꾸 올려다보는 것만 너무 많이 훈련받아가지고 권력자 올려보고 구해주세요, 메시아 올려다보고 제발 우리 좀 끌어올려주세요만 하는데 내려다볼 줄 알아야 하고, 내려다보면 사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긍지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뱀이 지혜를 상징한다면 독수리는 긍지를 상징하는데 어느덧 그 높이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긍지가 다 있어야 하는데 이것저것 시도하다 보면 모르겠어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일 잘하고 원숙한 분들은 알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건데 왜 그렇게 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일은 이렇게 묶는 거야 라고 하고, 모르겠어요. 일을 많이 치러본 분들은 또 뭐 심지어 제사 음식을 만들 때도 조차도 잔치 음식 만들 때조차도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어떻게 알지 저 사람은 저런 일들을. 근데 일을 많이 해봐서 그런지 좀 알아요 뭔가. 그러니까 안다는 말이 지식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약간 하여튼 그래요 뭔가. 그래서 죄송한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지. 근데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1000개의 길을 경험해야 한다. 1개의 길은 그 와중에 생기는데 그냥, 근데 그 1000개의 길이 내가 내 목소리 귀를 기울여서 따라간 1000개의 길이어야지 이리저리 머리 찾아갖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 무지한 스승에서 랑시에르가 그 소크라테스 비판했던 게 그거잖아요. 방금 넌 소크라테스한테 머리 잡아서 이리저리 가다 보면 정말 진리를 만나게 돼요. 깜짝 놀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진리를 다시 찾는 방법 모르고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진리를 안다는 것만 알지 나는 어떻게 찾았는지 몰라요. 선생님 말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덧 와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가 시도하고 계속 하는 것 속에서 자기 내면의 욕구를 아까 귀 기울이라 그랬잖아요. 내 목소리에 따라가서 누가 하라는 대로 막 머리채 잡혀서 엄마가 가라는 학원 가고 뭐 부장님이 가라는 술집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안 되고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내가 그것을 계속 소화해냈을 때 어느덧 소화력이 커지면서 내가 그 많은 지식들을 내 피로 바꿔낼 수 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는 또 말씀드리지만 모르겠다. 못 봤는데 계속 그 과거에 대해서
그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근데 그 제가 봤을 때 저나 요즘 친구들은 과거와 아예 관계를 맺지 않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니체는 안티크리스트밖에 아직 안 읽어봤어요. 근데 네. 거기서도 그리스도교가 몰락을 할 때 그 루터가 자신의 증오할 그 양식만 찾아내고, 근데 그게 되게 그리스도교적인 방식이고 자기밖에 없는 인간이고 그 과거의 르네상스가 이루어온 일들을 다 허사로 만들었다. 네, 맞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그거는 과거랑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건지 그게 되게 이입이 많이 되더라고요. 과거를 아예 없애버리는 방식이. 그러니까 아까 고유한 위험성들이 다 있다고 했잖아요. 그 과거를 취하고 할 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취하는 방법 말고도 기본적으로 역사가 교양 말하고 역사를 보게 하는 것이 사실 현재를 신성화하는데 과거를 총동원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대부분 교과서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정당화하거나 현재에 이르게 된 그 출발점의 과거를 신성화하기 위해서 배운 게 많은데, 그걸 깨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과거를 활용하는데, 그걸 활용할 때조차도 위험성이 있다고 이제 루터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아까 원한의 감정이나 뭐 복수심이나 어떤 것 속에서 그렇게 되지만, 또 기독교 안에서 어떤 맥락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자신의 종교, 뭐 혁명이라고 불러야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역사는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니체가 거기 비판하는 맥락에서는 아마 이제 좋게 보지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일반론 차원에서는 과거를 다시 쓰는 게, 심지어 루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과거를 쓸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과거를 쓰고.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을 위해서, 혹은 뭐 지금 조건에서 내가 도래할 미래를 위해서 시도 속에서 과거를 쓸 수 있고, 과거는 그런 의미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창고이고 역사 양식 창고여서, 그리고 되게 현재를 놓고 보면 과거가 전쟁터죠. 역사가. 현재를 어떻게 할 자들은 다 과거의 해석을 놓고 다투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근데 질문이 뭐였지? 죄송합니다. 지금 말을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그 뭔 얘기를 하고 있지 내가. 루터가 그 역사를 다 네. 르네상스가 이루어온 것들을 그 네. 신뢰들을 다 허사로 만든 일이 되게 과거를 무한한 허사로 만든 일이요? 잠깐만요. 그 르네상스를 다 허사로 만들었다는 르네상스. 게 네네네. 하는 것 네네. 같더라고요. 네네네네. 그거는 이제 과거랑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기에 그거를 비판하는 건지. 네. 그러니까 저기는 루터는 어떤 면에서 그 부정적으로 볼 때 어떤 것을 기억하고 어떤 것을 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르네상스에 대한 적대감, 그러니까 아마 저거였을까, 로마로 원래 가려고 했던가, 루터가 그랬다가 안 가든가, 그쵸? 로마 캐톨릭에 이제 싸우려고 하면서. 그런데 그 로마라고 하는 곳이, 얘는 캐톨릭이 뭐라고 생각했지만, 니체가 보기에 그 로마는 이탈리아 그 르네상스의 어떤 뭐가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그는 캐톨릭과 뭐 했던 게 아니라, 지금 정확한 표현들이 생각 안 나요. 오래돼서. 근데 그는 거기에 있던 로마에 있던 어떤 르네상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뭔가 이것들과 뭐를 무시했던가 은폐했던가 억압했던가 안 봤던가 하여튼 그쪽으로 가지 않고, 그런 내면에서 그냥 그 수도원 거기서 이렇게 책 읽고 하면서 했던 거잖아요. 그걸 만나지 못했고, 그것이 갖는 힘을 보지 못했고, 그것이 그의 문제이고, 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의 어떤 의지가 있었을 텐데, 뭘 하고 싶은 것 속에서 그거를 쉽지 않았나? 하여튼 뭐 그럴 거예요. 르네상스에 대한 적대감? 아까 적대감인가?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저 구절들이 생각 안 나요. 이렇게 막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근거 없이. 하여튼 루터는 로마를 오해했거나 뭔가 그걸 피하려고 했거나 한데, 로마는 그가 생각했던 적으로 규정했던 그 로마 카톨릭 있잖아요. 그와 다르게 이미 르네상스 적이었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 종교개혁 할 때가 르네상스가 일어났잖아요, 이탈리아에서. 그러니까 이미 거기는 옛날 구카톨릭을 극복하고 곧 저기로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사라진 적을 적으로 삼아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했을 거예요, 루터가. 그러니까 15세기, 16세기인가 그 종교개혁이 했을 때 이탈리아는 이미 르네상스가 이미 일어났었고, 그 옛날 그 중세의 칙칙한 그런 것이 아니었던가 뭐 그랬는데, 그걸 뭘 상정했다고 그랬나? 하여튼 그런 느낌의 무슨 말이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네, 쌤 감사합니다. 네요. 예. 저는 이번에 저희가 그 학술제 준비로 그 반시대성에 대한 글쓰기를 예.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이상하게 니체 반시대적 고찰을 읽으면서 니체 역사를 배우면서 니체의 신체성과 자꾸 연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신체성이구나. 생기더라고요. 음. 저는 역사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역사라는 게 기억과 망각이 예. 합쳐져 있는 음. 개념이고, 네. 하지만 신체도 기억과 망각이 드나드는 개념이라는 입장에서 저는 어떻게 이게 그 똑같은 생성 중인 그런 카오스를 생성 중인 뭐 이런 좀 황당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서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는지. 아유, 진짜. 말이었나? 아, 네. 아마 제가 지금 기억이 맞는지 이게 잃어버린 사건들의 장소라고 신체를 한 게 니체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편에서 물론 신체는 신체인데요. 그 사건들의 장소죠. 사건들이 처한 장소가 신체인데, 또 이제 니체에게 신체라고 하는 게 아까 이제 정서 충동 얘기를 했었지만, 어떤 근데 이거 충동으로 말해야 되나? 네, 가치 평가는 신체적이다. 신체적이라고 말을 할 때 니체가 이제 염두에 두는 것은 꼭 그런 우리 말은 이 물질 육체뿐만 아니라 그 소위 아까 정서라고 제가 말한 그 힘의 의지나 이런 걸 다 신체라고 부르거든요. 신체성이라고. 그래서 어떤 삶의 의지가 어떻게 지배하고 어느 시대에 어떻게 되고 다 신체성, 그러니까 그 정서나 충동들의 배치의 문제라고. 어떤 배치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길러져서 어떤 권력체제라 그럴까요? 정서들의 권력체. 뭐가 가치평가 방식, 가치평가 양식이라고 역사마다 다른 것은 사실은 충동들의 지배체제예요. 특정하게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어떤 걸 원하고 하는 배치들이 만들어지고 역사란 그것들에 계속 교체해온 어떤 것인데,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아까 말했지만 그 신체성을 되게 강조하는데 역사와 관련해서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사건들의 장소, 특히 잃어버린 사건들의 기억의 장소라 그럴까? 잃어버린 사건들의 장소가 신체라고 했던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정말 자신이 없는데 이게 니체 말이었는지 머릿속에 또 누구의 말이었는지가 좀 흔들리고 있어서 근데 니체 말로 느끼는데요. 그러니까 신체의 소위 습속유율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풍습에. 그리고 여기 역사성 말하지만 니체는 선역사적인 것도 있어요. 비역사성이나 초역사성 말고 이게 서광이나 그 도덕계보에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역사 이전의 어떤 것, 근데 역사 이전이라는 게 캘린더적 의미가 아니고 우리 역사와 되기 이전에 어떤 좀 심하게 말하면 유전자 수준에서 혹은 자연 수준에서 들어있는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역사를 한 번씩 깨고 튀쳐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신체에는 그런 것들이 레이어가 이렇게 지층처럼 다 까여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서판처럼 역사가 글을 쓰기도 하고 남기기도 하지만 그것이 다시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서판이 신체라고 하는 이미지로 말을 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역사성과 신체성을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말씀하셨을 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한 시대의 예의 범절이나 어떤 습속이나 다 기록되는 게 신체이기 때문에 그걸로 뭔가 접근해 볼 툴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드는 생각은 혹은 신체를 아까 충동이나 어떤 욕망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을까? 것들의 배치로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그러긴 하는데 지금 이제 선생님이 어떤 맥락에 접근하신지를 잘 몰라서 그 자기 극복을 정직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네. 정직이 자유 정신이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정직이라는 게 어떤 측면에서 자기 극복을 할 수 있는 어떤 키워드가 되고 또 네. 그게 어떤 측면에서 자유 정신이랑 연결이 되는 건지 그게 네. 궁금했어요. 네, 아까 이제 슬쩍 말씀을 드리긴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 니체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얘기가 기독교가 갖고 있는 좋은 덕목이라고
정직을 말해요. 그런데 언뜻 보면 사실은 기독교라 그럴까 이런 데에서의 정직은 이제 책임 추궁과 맞물려서 율법과 깊이 관계 있어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지키지 못했을 때 책임을 이제 고백하는 것, 자기가 죄를 졌다고, 그리고 자기가 나약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 인정하는 것이 정직이에요. 그런데 니체는 그건 부정직인 거예요. 니체에게는 자기 정서,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충실한 것이 정직이에요. 그래서 들면 내가 도저히 저건 내 생각에는 납득이 안 돼요, 이 일이.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도덕에서도 법에서도 그 틀렸다고 말하는데, 그때 이제 물론 아니야 똥꼬집을 부리고 내가 틀렸는데도 그냥 우기면 이건 나약한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거니까. 근데 진심으로 내가 납득이 안 됐고 오히려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것 같고 세상이 틀린 것 같고 그럴 때 나는 아무리 봐도 그 동의할 수 없다.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라고 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니체한테. 근데 이러려면 진짜 힘이 필요해요. 엄청나게 강해야 하고 그래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아가냐면 어떤 불합리성, 내적 불합리성에 봉착할 때까지. 그러기 전에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그렇게 쭉 나가고 이걸 이제 자유정신이라고 부르고, 근데 당시에 미국에서 이제 말한 자유주의가 유행할 때라 니체가 그런 애들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그런 애들은 되게 기호나 취향에 따라서 자기 막 표현하는 거, 되게 시대적 가치를 자기 막 그 열렬히 추구하는 거 있잖아요. 유행 따라가고 뭐 이렇게 추구하는 걸 마음대로 하는 기호 취향에 따라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휩쓸리는 거고 자유롭지 않은 거 유행 타고 뭐 하는 거고, 자기가 말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걸 따라가는데 따라가다 보면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던 시대적인 것들이 자기 몸에 새겨져 있을 것이고 자기가 생각했던 옳다고 믿었던 많은 것들이 어느덧 자기가 변형되어 있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도 물론 느끼지만 왜냐하면 세상이 달라 보이니까. 근데 딴 사람들도 느껴요. 너 왜 그러냐고. 많이 변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 극복이 된 거예요. 자기 안에.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아까 순교, 진리를 위한 순교, 자기 순교를 조심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자기를 억누르는 거예요. 외적 옳은 걸 위해서. 그래서 자기 상실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진리를 위해서 하겠다고 오로지 교리에 바치 있는 것, 뭐 한 것을 혹은 진리만큼 소중한 것은 없어서 삶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내 삶을 다 내 목소리로 다 누르고 있잖아요. 오로지 옳은 걸만 찾아 나서겠다고 자기 삶을 망치는 게 이게 진리를 위한 순교고, 진리를 위한 순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를 활용한 자기 극복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그래서 비유컨대 이제 그 푸코의 성의 역사 2권 서문을 제가 끌어들인 이유가 호기심으로 따라가는데 두렵거든요. 근데 니체가 자주 했던 자기가 가슴에 좌우명처럼 썼던 게 아모르 파티만 있는 게 아니고 니트무르 인 베티툼이라는 게 있어요. 니트무르 인 베티툼은 베티툼이라고 하는 것은 금지예요. 금단. 니트무르는 try 노력하는 거예요. 해보려고. 그러니까 금지된 것을 얻으려고 노력해봐라예요. 여기 가지 마라고 금단인데 거기서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뭔가. 그리고 그런 말 들을수록 더 냄새가 나요. 그럴 때 조심스럽게 계속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된 땅에서 삶의 양식을 계속 취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다 보면 그게 이제 파레이시아 정신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 제가 읽은 글에서는 그런 얘기 했었고, 그리고 이제 니체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기 극복과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기독교적 덕목인데 니체는 항상 대체로 철학적인 방법론이 이를테면 기독교를 극복해서 불교를 끌어들인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를 넘어선 요소를 찾으려고 해요. 그것이 그리고 이제 일명 바그너 음악 안에서 바그너를 넘어서는 걸 찾으려고 하고 인간 안에서 인간을 넘어서는 걸 찾으려고 하지 신을 끌어들이지 않아요. 인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위법인치라고 하는 것. 인간 안에 있는 인간의 극복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점에서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를 극복하게 해주는 기독교가 정직을 가르친다. 그런데 그 정직하다 보면 기독교는 극복될 거다. 정말 정직하게 산다면. 그런 점에서 이제 자유정신과 자기 극복이 정직과 연결됩니다. 보니까 자기 순교랑 자기 극복은 어떻게 알 수 있지 하는 좀 질문도 사실 들긴 하거든요. 이게 이게 정말 내가 뭐라고 했죠? 예전과 저도 지금 달라졌고 모든 사람들이 너 왜 그러냐라고 하긴 하지만 이게 정말 자기 극복인가? 자기 순교인가? 이렇게 헷갈리는 순간들이 사실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좀 현실적으로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다른 질문은
니체는 그 역사를 어떤 사건의 연속, 시간적인 연속이 아니라 이 시대의 어떤 힘의 배치 속에서 어떤 징후를 알아내는 거, 이런 거를 약간 역사적 감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 어떤 시대의 징후를 알아내는 거, 힘의 그 의지, 이런 거를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 시대의 징후랑 그 힘의 의지랑은 좀 어떻게 다른 건지, 아니면 비슷한 감각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두 가지의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네, 그 자기 극복과 자기 순교는 그게 이제 선하게 저편에 보면 1장인가 2장인가 되게 조심 2장에서 자기가 되게 막 많은 말을 하고 세상 우연이 있고 뭐가 있지만 이제 2부에 2장인가 들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이제 정색하고 한번 할 얘기가 좀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보통 웃기고 좀 과잉적으로 얘기하는데 요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복수심이 막 시기심이 자라나서 잡초처럼 자라날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 도망치든지 뭐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했던 것도 그런 거 있어요. 이게 자기 극복과 자기 순교도 내 삶이 휘둘리고 있는 건지 내가 주권자인지 체크하긴 해야 돼요. 이게 예속되는 건지. 그러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닮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이 일이. 그리고 순교하는 사람도 그 순간에는 힘의 의지가 작동해서 순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니들은 이거 못하지라고 하는 어떤 감각이 있어요. 그 순교하는 순간에 그 고향감이 없으면 하지 않거든요, 삶을.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이제 초보적 수준에서의 어떤 지표들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피노자 같으면 그 기쁨과 슬픔이라고 하는 어떤 정서로 할 텐데 이 휘둘리고 한다는 것 할 때 자기 순교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항상 니체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몇 개의 지표가 있어요.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인지 자꾸 물어보게 하는 거 있잖아요. 라든지 또 뭐가 있었는데 뭐 체크리스트가 몇 개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해보라고. 근데 제 생각에 대체로는 물론 오해 여지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대체로는 좀 알 수 있어요. 극복되는 거면 자기 정수리를 보는 느낌이잖아요. 자기 극복이라는 게. 내가 옛날 했던 일이 좀 부끄러우면서도 강화된 느낌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야 돼. 그냥 부끄럽기만 하면 안 돼. 부정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부끄러움이라는 게 양가 감정인데 하나는 내 쪽팔려 해서 슬픈 감정도 있지만 내가 더 나아졌다라고 하는 기쁜 감정 합쳐서 이제 수줍어하는 느낌이 약간 있는데요. 정수리를 볼 때는 약간 더 나아진 감각이 있어요. 분명히 개인에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예전에 내가 믿고 그걸 부정해야 할 어떤 것이고, 근데 이제 그게 내 목소리인지는 자꾸 체크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닮아 있고 그냥 아주 나이브한 수준에서는 본인이 자기가 강화되고 여유 있고 또 얼마나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소화력이나. 그러니까 루신이 한 얘기기도 한데 니체도 동의할 것 같은데 나라가 약해지면 자꾸 국산품 애용 운동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청나라 초기에는 뒤에 배경에 황제 뒤에 로마 숫자도 새겨져 있고, 그러니까 문물을 다 소화할 수 있다니까 그게 강함을 드러내는데 꼭 약해지면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요라고 하면서 이제 외세를 배격해 되는데 이게 순수하고 되게 강해 보이지만 약한 모습인데 내가 어떤 진리나 태도에서 그런 태도를 취해가고 있나? 아닌가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훨씬 더 품을 소화력이 커졌고 내식으로 잘 소화하는 사람인가와 굉장히 예민하면서 이걸 쳐내면서 해가고 있구나. 그럼 나는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이것만 딱 들이대면 근데 한편에서는 참 기준이 애매하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모른다고 할 수 없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리고 있는지. 물론 아픈 사람은 모르는데 이런 거 있잖아. 안다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도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건강하다고 하는 짓이 계속 아픈 짓을 하니까 위험한데 예. 뭐라고 그래서 애매하긴 한데 아까 그랬지 몇 개 체크리스트가 있긴 있어요.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역사할 때 그러니까 니체에게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체에게는 역사는 물론 니체에게도 시대적인 것 같아요. 시간적이고. 그런데 니체에게는 초역사적인 것, 비역사적인 것이 항상 역사에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를 바라볼 때 역사적인 것과 비역사적인 것이 붙어 있다고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는 선역사적인 것도 있어요. 역사 이전에 어떤 것들. 근데 그 선역사적이라는 것은 도덕에 보면 광기의 형태로 우리에게 시간이 맞지 않는 시간 형태로 자꾸 분출하는 것들이에요. 역사 사이사이에서
사건을 유발하고 그런 의미라면 선역사 있고 역사 있고 후역사 있고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역사 속에서 선역사적인 것, 비역사적인 것들이 출현하고 때로는 초역사적인 명령이 내려지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 자체는 인정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징후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 징후는 이제 병이나 질병에 대해서 쓰는 게 아니라면 시대화를 쓰는 건 되게 미래에 대해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도래하는 것의 징후라고. 그리고 이거는 되게 의미가 있는데 이제 짜라투스트라의 아마 마지막 절의 제목도 징후일 거예요. 자히엔이라고 일종의 기호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도래하는 것이 현재에 와 있을 때, 그러니까 니체는 도래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와 있는 모래에 관한 이야기예요. 니체가 말하는 역사란, 그러니까 미래란. 그러니까 언젠가 올 캘린더적으로 한 50년 뒤에 올 그런 걸 미래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지금 와 있는데 언타임리하게 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별빛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저 하늘의 별빛도 몇천 년 전의 것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미 일어난 일도 아직 도달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 있는데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항상 있는데 니체에게는 중요한 것은 오지 않은데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 아니라 이미 도래했는데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고 있는 것에 관한 그래서 항상 모래의 인간, 내일 모레 할 때 그 모래의 인간이라고 불러요. 미래 인간을. 그런데 모래가 현재에 와 있는 형태가 뭐냐면 징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이제 기념비 얘기할 때 그 반복과 관련해서 이렇게 미래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징후를.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 일어나는 것이 이제 기념비적이라면 미래에 있는 일이 현재 일어난 거를 그 반복이죠. 그거를 징후라고 읽을 수 있고 징후를 읽을 수 있는 거. 이거는 사실 칸트도 그렇게 생각하죠. 칸트도 우리는 인류는 진보하는가 이제 그 뭐죠? 이 학부들의 다툼이라고 하는 거에 제2부가 역사에 관한 것인데 법학부 다루는 건데 거기서 인류는 진보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왜냐하면 진보라는 건 미래에 관한 이야기인데 인류는 더 나아지는가에 대한 건데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내가 점성술사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런데 결국 할 수 있는 건 우리는 현재 경험을 보는 것밖에 없다라고 칸트는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현재의 경험 속에서 꼭 시간적으로 그 미래에 이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소질이 우리한테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칸트 시대도 이제 민족주의가 되게 발흥하기 시작하고 찢어지기 시작할 텐데 사람들이 세계 시민으로서 함께 뭔가 도덕적인 전체 인류라는 이름을 묶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징표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프랑스 혁명 얘기를 하면서 프랑스 혁명은 그 자체로는 실패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혁명은 구경꾼들한테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프랑스 혁명 프랑스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구경꾼들한테 일어났다고. 구경꾼 누구? 칸트한테 일어났던 얘기예요. 자기한테. 프로이센에 있는 사람한테 일어난 거예요. 프랑스 혁명이. 왜냐하면 자기 일도 아닌데 프랑스 혁명이 망가질까 봐 너무 걱정했고 잘 되길 바랬고 그 신문을 했고 이 마음. 이게 공감이라고 심퍼시인데 이것이 지금 민족으로 찢어있지만 인류가 하나 될 수 있다는 어떤 조짐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면 이런 징후들 를 보면서 몇 년 뒤에 일어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와 있다. 우리에게는 있다. 그런 소질이 이런 건데 비유하자면 니체가 징후를 잘 읽어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고 디오니소스 얘기로 하자면 디오니소스는 이미 와 있어요. 근데 그걸 알아듣는 게 아리아드네밖에 없어서 그렇지. 그 예민한 수신 장치를 갖고 있으니까 이미 있는 것을 어떻게 알 것인가고 그거는 징후를 잘 읽어내는 거, 징후적 독해를 잘하는 거. 우리 시대에서 징후적 독해를 잘함으로써 징후라고 번역했지만 의학으로는 증상이라고 번역하는 거죠, 이게. 증상인데 콧물을 흘릴 때 너 밤에 열 날 것 같아. 물론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감기 걸린 것 같다는 증상을 보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의 어떤 일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속에서 도래할 것에 대한 것을 읽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징후 자체는 역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도래할 어떤 것을 역사 속에서 읽어내는 거, 지금 시대 속에서 읽어내는 걸 보통 징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